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상은 사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흘러나온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 더 높은 차원에 먼저 접근할 수 있다면, 원하는 미래를 먼저 보고 그 미래를 지금 현실로 창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온 네빌 고다드의 이 세상 너머의 세계입니다. 오늘 낭독에서는 이 책의 핵심인 4차원적으로 사고하는 법, 그리고 가정이 현실이 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현실의 법칙이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4차원적으로 사고하기.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인간이 세 차원의 공간에서 벌어지기 전의 사건을 미리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며, 우리의 삶이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아마도 이 차원이 아닌 더 높은 차원에 이미 존재하며 그 계획이 점차 우리의 세계를 통과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일 것이다. 관찰된 사건이 그 시점에는 이 세상에 없었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사건은 이 세상 밖에 있었던 셈이다.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 세계의 관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인간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단 미래가 한 번 바뀌면 그 시점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또 하나의 결정적인 흐름이 형성된다. 즉, 바뀐 미래 또한 그 지점부터 일관된 연속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미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것이 놀라울 만큼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미래는 인간의 행동보다 그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그 모든 태도의 출발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 행동하고 그 자아 개념에 따라 현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의 자아 개념이 달랐다면 행동 역시 전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자아 개념이 바뀌면 미래도 자동으로 달라진다. 미래 경험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이 바뀌면 그 변화는 다시 자아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 이미지, 즉 가정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런 가정들은 종종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자리한 가정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힘을 재평가해야 한다. 가정은 창조적 힘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변화는 의식 속에서 시작된다. 미래는 모든 세부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단 하나로 정해진 길은 없다. 언제나 여러 갈래의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인 초점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초점이다. 자연적인 관점은 현실을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국한시키며 과거와 미래는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 여긴다. 반면 영적인 관점은 시간을 하나의 구조물처럼 바라본다. 그에게 사건들은 공간 속 사물처럼 서로 분리된 실제로 존재한다. 과거와 미래는 그에게 있어 하나의 전체로서의 현재로 드러난다. 자연인에게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것은 영적 인간에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다. 우리의 감각이 허락하는 것만 보려는 습관은 우리를 완전히 장님으로 만든다. 그 습관은 보려고만 했다면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감각이 주는 증거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보이지 않는 상태에 정신을 집중하고 그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현실처럼 또렷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한 방향에 깊이 몰입된 사고는 다른 모든 감각을 차단하며 그 감각들을 사라지게 만든다. 우리는 단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된다. 감각의 세계에서 주의를 거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며 감각 너머를 꿰뚫어보는 힘을 길러준다. 조금만 연습해보면 누구나 상상을 조절함으로써 미래를 자신의 소망에 따라 다시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깨닫게 된다. 소망은 모든 행동의 원천이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때조차 그렇게 하려는 소망이 없다면 결코 움직일 수 없다. 무엇을 하든 그 순간 마음을 지배하는 소망을 따르게 되어 있다.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이유 또한 같다. 그 습관을 멈추고자 하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소망은 곧 우리의 주의를 끄는 대상이다. 소망이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모든 소망은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인 이득을 전제한다. 예상되는 이익이 클수록 그 소망은 더욱 강렬해진다. 완전히 이타적인 소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얻을 것이 없다면 소망도 없으며 소망이 없다면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자아는 욕망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연적인 자에게 말을 건넨다. 삶의 진보와 꿈의 실현을 위한 열쇠는 이 욕망의 음성에 기꺼이 따르는 데 있다. 망설임 없는 순종은 곧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당장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상태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이미 그 상태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파스칼은 말했다. 너는 나를 찾기 전부터 이미 나를 발견했기에 나를 찾은 것이다.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진 감정을 먼저 품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미래는 그 가정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한다. 가정은 그 자체로 현실을 깨운다. 소망이 이루어진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4차원의 자아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 길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끝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다. 그 체험은 자연스럽게 수단을 불러온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진 4차원의 자아는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감각이 부정하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을 미리 만나는 법,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는 기술이 있다. 이 간단한 공식은 수년간의 탐구와 실험 끝에 발견된 미래를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다. 첫 번째 단계는 욕망이다. 자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하라. 두 번째,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당신이 실제로 겪게 될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 장면은 소망이 실현되었음을 분명히 암시해야 하며 당신 자신의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몸을 고요히 멈추고 잠에 들기 직전과 비슷한 상태로 들어가라. 침대에 눕거나 의자에 편히 기대어 졸음이 서서히 밀려오는 감각을 느껴보라.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주의를 오직 그 장면에 집중한 채 그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어야 한다. 지금 바로 여기서 그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듯이 생생하게 느껴야 한다. 상상 속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선 안 된다. 당신은 그 장면 안에 있어야 하며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몸으로 느껴질 만큼 선명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당신이 상상할 장면은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날 행동이어야 하며 그 안으로 몸소 들어가 실제처럼 느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승진을 원한다고 하자.
그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있을 법한 장면,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축하 인사를 받는 순간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장면을 선택했다면 먼저 몸을 고요히 멈추고 졸음과 비슷한 상태, 즉 의식은 깨어 있으나 사고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는 나른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그 상태에서 상상하라. 당신 앞에 한 친구가 서 있고 그의 손을 당신의 손으로 맞잡는다. 그 손의 촉감을 느껴라. 단단하고 실제처럼. 그리고 그 장면에 어울리는 대화를 나눠보라.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대화를 말이다. 이처럼 생생하게 마치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단 절대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마치 미래의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듯 화면 속 장면처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시간적으로는 미래, 공간적으로는 저 멀리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방식은 결코 효과가 없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로 가져와야 한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그 미래의 장면은 이미 현실이며 이 3차원 세계에서의 여기와 같다. 느끼며 행동 속에 들어가는 것과 멀리서 장면을 그려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직접 해보자. 먼저 눈을 감고 자신이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모습을 영상처럼 그려보라. 그 다음 그 상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라. 당장 눈앞에 사다리가 있다고 믿고 직접 그 사다리를 오르는 감각을 느껴보라. 단순히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상상은 전혀 다르다. 소망과 나른한 신체 상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느끼며 체험하는 상상 속 행동, 이 세 가지는 미래를 바꾸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영적 자아를 의식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상상 속 행동은 하나의 단순한 행위로 압축되어야 한다. 명상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람은 한 가지 행동으로 응축되어야 하며 그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되새기듯 재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은 곧 연상작용에 끌려가 산만해지고 수많은 관련 이미지들이 몰려들게 된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그 연상은 당신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나 수년 후의 미래로 데려가 버릴 것이다. 예를 들어 소망이 이루어진 후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로 특정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선택했다면 상상은 그 계단을 오르는 행위에만 집중해야 한다. 만약 상상이 다른 곳으로 흐른다면 즉시 의식을 다시 그 장면으로 되돌리고 계속해서 그 장면만을 반복해야 한다. 그 행동이 실제처럼 단단하고 선명하게 느껴질 때까지다. 이 아이디어는 의식의 무대 위에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느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한다. 졸음은 변화를 쉽게 만든다. 그것은 노력 없는 집중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단, 졸음이 깊은 잠의 단계까지 밀려가서는 안 된다. 그 지점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주의를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당한 졸음 상태다. 아직 생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느슨하게 이완된 상태여야 한다. 이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마음에 품고 편안히 이완된 상태에서 마치 자장가처럼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짧은 문구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투사되기를 바란다면 그 상상 속 행동을 잠에 빠질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몸으로 겪게 될 경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상 속에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체험해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상상 속에서 만났던 그 경험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만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전제를 심어라.
즉, 이미 참이라고 가정하는 진술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감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지라도 그 전제를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결국 사실로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전제를 실현시키는 모든 수단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그 전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 움직임에까지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이 그 실현을 향해 움직이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가정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하는 더 큰 차원의 세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더 큰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본다는 것은 그 사건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4번째 차원의 세계에서 그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차원이 더 큰 세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마 차원이 더 큰 자아의 존재 역시 부정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라는 3차원에 익숙하다. 그래서 만약 4차원이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이들처럼 눈에 보이고 당연하게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원이란 단순한 선이 아니다. 어떤 고체를 4차원에서 측정하려면 기존의 길이, 너비, 높이가 아닌 그 세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 길이, 너비, 높이 외에 무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시간은 내 삶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 측정에는 길이도, 너비도, 높이도 필요하지 않다. 이 세상에 순간적인 사물이란 없다. 모든 사물은 정해진 시간만큼 존재하며 우리는 그 지속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시간은 분명히 사물을 측정하는 4번째 방식이다. 차원이 많을수록 그 대상은 더 입체적이고 실제에 가까워진다. 예를 들어 1차원의 직선은 차원이 추가될수록 형태를 갖추고 질량을 가지며 실체로 완성된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4번째 차원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더해주기에 선을 넘어 면이 되고 면을 넘어 고체가 되듯 고체보다도 더 우월한 차원으로 작용하는가? 그것은 바로 변화의 가능성이다. 변화는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잘 생각해보라. 입체를 자르면 평면이 되고 평면을 자르면 선이 되며 선을 자르면 점이 된다. 점은 선의 단면이고 선은 면의 단면이며 면은 입체의 단면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결국 입체는 4차원 세계에서 잘려나온 단면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우리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다. 3차원 세계의 모든 물체는 4차원 존재의 단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당신을 만나는 순간 나는 당신이라는 4차원 존재의 일부분인 하나의 단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4차원 자아를 보려면 탄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의 전체로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 내 시선은 당신이 지상에서 겪은 모든 경험의 순간이 순서와 관계없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현재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변화는 4차원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명확히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것은 곧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가 이토록 단단히 현실이라 믿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그림자에 넘어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상태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실제처럼 보고 느끼는 듯 상상하라.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를수록 지금의 현실은 서서히 사라지고 마침내 당신은 그 상상이 실제가 된 세계 속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더 큰 차원의 세계에서는 생각을 더욱 깊이 집중하면 그 생각이 다시 시간 위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공간은 더 넓은 차원으로 확장된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시간과 공간은 모두 연속적인 것이며 인생이라는 드라마는 무수한 차원의 시간 블록을 오르며 겪는 여정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과학자들은 왜 이 우주가 연속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속 우주를 어떻게 활용해 미래를 바꾸느냐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무한히 이어진 차원의 모든 세계가 아니다. 오직 두 세계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는 우리의 신체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세계이며 다른 하나는 감각기관을 넘어 영으로 인식하는 세계이다. 2장. 가정이 사실이 된다.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현실성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집중시키고 응축하여 이 얇은 껍질을 꿰뚫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은 단 하나다. 감각의 베일을 걷어내고 그 너머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 감각의 베일을 걷어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지 주의를 돌리기만 해도 외부 세계는 사라진다. 우리는 그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마음속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어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실감이 날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뚜렷한 실체감과 현실감을 띠게 되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날 자격을 얻게 된다. 만약 잠과 비슷한 상태에 있을 때 주의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의 사물을 응시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지 표면만을 바라보지 말고 벽이나 카페처럼 단순하지만 깊이를 가진 물체를 볼 때에도 그 안쪽과 그 너머를 응시하라. 가능하다면 반사가 적게 일어나도록 조명을 조절해보라. 그 깊이 속에서 당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상상의 상태가 당신의 주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집중을 유지하라. 당신의 이상을 분명히 정의하고 그 이상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생각에 의식을 집중하라. 이미 그 이상을 실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 상태의 감정, 즉 그것이 이루어진 후의 느낌을 지금 이 순간에 느껴보라.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살아가고 행동하라. 비록 이 가정이 감각에 의해 부정된다 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결국 현실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의식 속에 성공적으로 고정시켰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익숙한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보라. 혼잣말 속의 대화는 현실 속의 대화보다 덜 억제되어 있고 더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분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자기 개념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개념이 변하면 당신의 세상과의 관계 또한 바뀌기 때문이다. 명상할 때 당신이 바란 대로 변화된 자아가 이미 실현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를 상상하라.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그들 안에 불러일으킨 이상을 당신을 통해 보게 된다. 그러므로 명상 중에 타인을 떠올릴 때는 그들이 당신의 새로운 자아 개념이 실현된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야 한다. 즉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이미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당신을 그 상태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존재로 자신을 가정하는 순간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실현된 소망에는 더 이상 갈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가진 것을 계속해서 바랄 수는 없다.
소망은 애써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이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의 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이며, 믿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뜻이다. 창조자와 창조물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당신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는 결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다. 가까움조차도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행복을 바란다면 명상 중에는 그들이 이미 당신이 바라던 모습이 되었다고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우리는 소망을 통해 지금의 삶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상상 속의 체험을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느낄수록 갈망에서 실현까지의 거리는 더 빠르게 단축된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존재가 이미 되었다면 당신은 육체로 경험했을 그 상태를 지금 상상 속에서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인간은 언제나 여러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인간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면 그의 경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이 의문은 우리의 삶의 경험을 책의 한 페이지에 인쇄된 글로 비유해보면 풀린다. 인간은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경험한다. 지금 당신이 이 페이지의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고 있는 것과 같다. 이 페이지에 적힌 모든 단어가 각각 하나의 감각적 인상을 나타낸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시선을 페이지의 왼쪽 상단 첫 단어에 맞춘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어 하나하나에 시선을 옮겨가며 순차적으로 읽는다. 마침내 마지막 단어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전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페이지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며 모든 단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했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단어들의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면 당신은 순서를 재배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꿈이란 통제되지 않은 4차원적 사고에 불과하다. 혹은 과거와 미래의 감각적 인상을 재배열한 것일 뿐이다. 인간은 꿈속에서 자신이 깨어있을 때 경험한 사건들을 그 순서 그대로 떠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꿈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사건이 하나의 감각적 인상으로 뒤섞여 나타나거나 단일한 감각적 인상이 완전히 재배열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서 주의력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게 되면 3차원의 세계에서 원하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절은 깨어있는 꿈, 즉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도 꿈을 꾸는 상태를 통해 익히게 된다. 그 상태에서는 노력 없이도 집중이 가능하기에 미래를 바꾸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 곧 노력 없는 집중이 실현된다. 우리는 이 깨어있는 꿈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 겪고 싶은 사건을 의식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때 사용하는 감각적 인상들은 모두 시간상 위치만 다를 뿐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현실이며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재료들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수많은 인상들 중에서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암시해주는 장면만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정확히 조합해 하나의 생생한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꿈의 장면이 또렷하게 정의되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잠에 가까운 의식 상태를 유도하라. 완전히 잠들지는 않지만 생각의 방향을 여전히 조절할 수 있는 몽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이제 그 안에서 마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인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 장면을 실제로 체험하라. 그 일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 깨어있는 꿈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주는 스스로 수단을 마련하여 그 꿈을 현실로 이끈다. 다시 한번 미래를 바꾸는 원리를 정리해보자.
미래의 변화란 곧 의식적으로 조절된 깨어있는 꿈일 뿐이다. 첫째, 목표를 명확히 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정의해야 한다. 둘째, 소망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날 법한 장면을 구성하라. 그 장면 속에는 반드시 당신의 행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암시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셋째, 몸을 이완시키고 잠에 가까운 의식 상태에 들어가라. 그리고 자신을 그 장면 속으로 밀어넣듯 몰입하라. 마치 지금 이 순간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온몸으로 느끼며 체험하라. 지금 상상 안에서 경험하는 그 감각은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되었을 때 느끼게 될 감각과 같아야 한다. 3장. 상상의 힘. 나는 일반적인 교육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니거나 세미나에서 지식을 얻는 대신 오직 상상의 힘에 전념하며 공부했다. 나는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이성이 말하고 감각이 보여주는 현재의 나를 부정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나 자신을 상상했다. 그 상상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 상태에 도달하면 거리의 행인들조차 내 상상의 일부가 된다. 그들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인간의 상상력은 곧 그 사람 자신이다. 그리고 상상이 보는 세계야말로 진짜 세계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만을 상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신은 인간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명상에 잠기면 의식은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 순간 내 상상은 자석처럼 작용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된다. 욕망은 상상이 삶을 형상화할 때 사용하는 창조의 동력이다. 나는 먼저 어떤 사람이나 장면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 그러면 이미 그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렇게 상상한 상태는 곧 현실이 된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상상이 현실이 된 사례를 무수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의심만을 불러일으킬 뿐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깊은 명상 속에서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불렀다. 그러면 그것들은 모습을 드러내었고 결국 물리적 현실로 구체화되었다. 이 방법은 단순하다. 먼저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 그 바람이 이미 이루어진 듯 상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자신의 욕망에 맞게 형상화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상상은 우리의 본성이 선하든 악하든 구별하지 않는다. 어떤 방향이든 똑같은 속도로 반응한다. 선도 악도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 욕망과 상상은 옛 이야기 속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다. 그것들은 자기와 닮은 성질의 것들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 힘은 의식이 잠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나는 이미 차원적으로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을 여는 또 하나의 공식을 나누고자 한다. 꿈속에서 우리는 대개 환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 그러나 그 내면의 환상은 얼마든지 외부 현실로 바뀔 수 있다. 꿈속에서 그리고 깊은 명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빠져나와 더 큰 차원의 세계로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나는 그 안에서 마주치는 형상들이 단순한 2차원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차원적으로 더 큰 세계의 실체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다.
꿈을 꾸는 도중 내가 스스로 꿈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안에 있는 정지된 사물들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깨어나라고 명령하면 그 명령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꿈속 사물을 단단히 붙든 채 자신을 통과해 끌려 나오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또렷한 각성의 감각을 품고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깨어난다.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환상의 하인이 아니다. 이제 나는 그 환상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의식이 깨어있고 주의력의 방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완전한 의식 상태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불러낸다. 바라는 바를 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감각을 상상하면 그 순간 현실이 호출된다. 3차원 세계에서는 상상과 실현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지만 차원적으로 더 큰 세계에서는 그것이 즉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더 큰 세계는 천천히 이 3차원 세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의 힘으로 이 세계를 소망에 조화되게 빚어낼 수 있다. 이 법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누구도 다른 이해 지침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이 이 세상의 무대에서 맡게 될 역할을 결정한다. 이전의 새해마다 수없이 세웠던 결심들을 떠올려 보라. 그 결심들은 잠시 살아있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들은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되었다고 가정하라. 그리고 상상 속에서 이미 그것이 된 당신이 현실에서 겪었을 경험을 생생히 체험하라. 그 가정을 충실히 유지하고 스스로를 그 가정된 모습 그대로 정의하라. 모든 것은 뿌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는다. 즉, 내가 원하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존재라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현재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인간이 경험하고자 하는 바를 되살리고 그것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인간의 의식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든 자유롭게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상상력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4장. 바꿔야 할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은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로부터 진화해 나올 수 있었다. 그 이상은 연상작용을 통해 수천 가지 감정을 일깨우고 그 중심 사상에 걸맞은 하나의 드라마를 창조한다. 내가 경험한 모든 체험은 이것을 확신하게 했다. 우리가 바라는 외적 완전함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자기 자신의 변화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하는 순간 세상은 마법처럼 녹아내린다. 우리의 변화가 선언한 바에 따라 세상은 다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든 방해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들은 모두 우리 내면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외부 환경을 형성하는 법칙의 도구이자 하인에 불과하다.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구속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 개념은 필요할 때 외적인 수단을 끌어와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한다. 삶은 우리 내면의 질서를 반영하여 외부 세계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는 외적인 완성은 오직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 곧 유일한 실제이자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 법칙은 오직 우리 자신의 본성에 부합하는 것만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공정성을 지닌다.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은 채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존재의 본성에 반하는 헛된 투쟁일 뿐이다. 외부의 변화는 언제나 내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하다. 내면이 그러하면 외면도 그러하다. 나는 현실의 변화를 원하면서 외적 수단이나 논리만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체념을 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제안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하라. 그리고 그 위대함의 정신적 분위기 속에서 살기 시작하라. 의식의 변화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단지 겉모습을 잠시 바꾸는 헛된 몸부림일 뿐이다. 아무리 애쓰고 분투해도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가정한 바의 범위를 결코 넘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항의한다는 것은 곧 존재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와 같다. 내 삶의 모든 환경은 지금 내가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내 존재의 더 거대한 차원에 있는 어떤 저장소로부터 내 정신이 끌어온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일이 내게 고통을 준다면 나는 반드시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 그 자아 개념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 속으로 이끌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렬한 명상은 우리가 집중한 상태와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상태와 합일될 때 우리는 환상을 보고 새로운 체험을 하며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가 곧 환경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가 혐오에 빠질 때처럼 강한 감정으로 이상을 향해 몰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증오로 추락하듯 이상적인 차원으로도 쉽게 상승할 수 있다. 사랑과 증오는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그 감정들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과 닮아가게 된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증오가 강렬할수록 우리가 상상한 그 사람의 성질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형성된다. 어떤 성질이든 관심이 끊기면 소멸한다. 그러므로 벗어나고 싶은 추한 상태는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이렇게 상상함으로써 지우는 편이 낫다. 상처 대신 아름다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무엇이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조율된 대상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바꿔야 할 것은 오직 자기 개념뿐이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는 즉시 세계는 녹아내리고 그 변화가 선언한 대로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